그리고 대명사, 수사 이를 체언이라고 하고,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 이를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관형사, 그리고 부사를 수식언이라고 하고, 그리고 감탄사를 독립언이라 합니다. 야, 앞에 답이었는데 왜 뒤에만 가지? 앞으로 와. 앞으로. 왜 뒤에 그렇게 우르르 모여 있어? 내가 글자 정말 조그맣게 쓴다 그러면 안 보이게? 얘네들이 멀쩡하게 앞에 놔두고 왜 뒤에 가서 그렇게 다 앉아 있지? 자, 19번. 다음 중 품사가 같은 것끼리 묶인 것 했어요. 그러면 여기 미음이 들어가는 형태를 보였는데, 우리가 미음이나 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어? 19번이 달라? 왜 문제가 다르지? 똑같은데 문제인데? 아, 그래? 번호가 다른 게 있었어? 이씨, 그래요? 아, 왜 내가 준 자료하고 다른 게 들어있지? 그러면 지난주에 뭐 빠진 문제는 없었고, 그러니까 18번에 조사까지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19번, 19번. 자, 밑줄친 부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어간이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용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언의 활용을 물었을 때 그 활용이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판단하려면, 활용이 규칙인가 불규칙인가 판단하려면 어간 뒤에 뭘 넣어본다? 어미 아나 어를 넣어본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건 불규칙이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규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라면을 끓인 지 오래돼서 불어 터졌다. 자, 이때 기본형은 붓다죠. 디귿 받침에 붓다고, 불다가 아니라 라면이 붓다. 그리고 여기에 어미 어가 오면 불어 하고 변하니까 이는 무슨 불규칙? 디귿 불규칙. 다음에 2번에 목적지에 이르러 그랬죠? 기본형은 어디에 이르다. 여기에 어가 오면 이르러. 어가 러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불규칙? 러 불규칙. 다음에 3번에 하야타라고 했죠? 하야타에 아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하예. 즉 어간어미가 모두 바뀌는 히읗 불규칙이고요. 그 다음 4번에 기본형은 아프다죠? 아프다 했을 때 여기 아가 오면 아파. 이렇게 의만 탈락하는 건 모든 단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의 탈락은 규칙이다. 의 탈락은 규칙 활용을 하는 거죠. 답은 4번이네요. 자, 항상 용언의 활용을 물으면 자음의 어미를 활용할 게 아니고 반드시 모음의 어미를 활용해서 아나 어를 넣어서 형태가 바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다만 음어음이 탈락하는 경우에는 규칙이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거기 본문을 잠깐 보면요. 불규칙 활용이란 특정한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용언에 국한되어 불규칙적으로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같은 조건이어도 단어에 따라 그 활용의 양상이 달라지는 걸 말한다. 뭘 써놨냐면 불규칙 활용의 정의를 써놨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요, 요새는 이런 문법 문제를 이렇게 수능처럼 본문을 주고 설명을 해놓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럴 때 문법 설명은 아는 거다 싶으면 꼼꼼하게 읽지 말고 뭘 얘기하는지 판단이 되면은 거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 그 뒤에 불규칙 용어는 즉 어간이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용어과 잠깐만 이게 문제가 지금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걸 물었으니까 답이 4번이 아니지. 왜냐면 4번은 선생님이 지금 불규칙 활용이 아닌 거 이렇게 찾아버렸고, 그죠? 지금 밑줄이 어간이 불규칙한 걸 물었으니까 여기서 어간이 불규칙한 건 뭐야? 1번이죠. 답이 1번이네. 자, 우리 어간이 불규칙한 거, 즉 5가지 뭐라고요? 사도 바우루. 그래서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우 불규칙, 르 불규칙. 이렇게 5가지가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이고, 여기 이르러 할 때 러 불규칙과 또 러 불규칙은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고, 이 히읗 불규칙은 어간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이고, 반면에 이 아프다는 아파하고 규칙이니까 답은 1번이네요. 4번이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잘못 봐서 즉 불규칙이 아닌 거 이렇게 질문을 잘못 읽어서 4번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고, 지금은 밑줄이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에 있으니까 답은 1번이죠. 그죠? 자,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은 5가지.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우 불규칙, 르 불규칙. 그래서 사도 바우루 하고 외우라고 했고, 여기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은 3개. 뭐예요? 러 불규칙, 너라 불규칙, 그리고 여 불규칙. 그래서 러 불규칙, 너라 불규칙, 여 불규칙. 우리가 러 불규칙의 단어는 4개. 이르러, 푸르러, 누르러, 노르러. 러 불규칙이고요. 반면에 너라 불규칙은 오다가 들어가는 말. 들어오다, 들어오너라, 오다, 오너라. 해서 오다가 들어가는 말은 너라 불규칙. 그 다음 여 불규칙은 하다가 붙는 말. 공부하다, 공부하여. 하다가 붙는 말은 여 불규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뒤에는 불규칙 용언의 종류를 써놨죠. 따라서 이 지문을 주고 그래 설명 방식은 하고 물으면, 설명 방법은 하고 물으면 정의와 그리고 분류를, 정의와 분류의 방법을 써서 설명했습니다. 자, 20번으로 갑니다. 다음 밑줄 친 경우와 같은 예는 하고 물었습니다. 본문에 잠가라고 표기를 해야 되고 담가라고 표기해야 되는데 이를 잠궈, 담궈 하고 잘못 표기하는 경우에 사례를 들었어요. 그러면 설명을 보면 1번에 시험을 치르다 했을 때도 즉 치르다에 어미 어가 오면 의가 탈락해서 치러 하고 표기한다. 같은 사례죠? 정답은 1번. 반면에 2번에 물을 푸다에서 이 경우에는 아예 모음이 우모음이 들어가고 푸다에서 즉 어가 왔을 때 퍼 하고 변화하는 건 이는 우가 탈락하는 우 불규칙, 아까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에 우 불규칙에 해당하는 사례죠. 그러나 위에 잠가나 담가는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이죠. 음호음만 탈락하는 규칙이니까. 다음 3번에서 푸르다가 푸르러가 되면은 러 불규칙, 이는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이고, 그리고 4번에 굽다가 구어 하고 변화하면 이는 비읍 불규칙, 비읍이 우로 바뀌는 비읍 불규칙. 따라서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잠가, 담가처럼 규칙 활용인데 의가 탈락하는 경우를 물었으니까 답은 1번이죠. 자, 다음 21번을 봅니다. 다음 설명 중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먼저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합성어다. 틀렸죠? 놀이는 놀다라는 어근에 전미사 이가 왔죠. 놀다라는 어근에 전미사 이가 온 파생어죠. 반면에 2번 한겨울 할 때 하는, 한겨울 할 때 하는 어떤 계절이 한창인 때 이런 의미니까 이때 하는 접두사고, 따라서 한이라는 접두사가 온 파생어죠. 그리고 이때 하는 접두사니까 품사를 바꿀 수 없으므로 한정적 접사라는 설명도 맞죠. 정답은 2번. 자, 통조림은 통과 그리고 조리다 그리고 명사와 전미사 미음, 이와 같이 세 개의 형태수로 구성되어 있고, 반면에 어근에 지배적 접사가 붙은 파생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통을 조리다 하는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결국 통과 조림이 만난 거죠. 그리고 이 조림은 조리다에 명사와 전미사 미음이 온 거고요. 그래서 분명히 전미사가 와서 조림이라는 파생어를 만든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통과 조리다, 조림이라는 파생어가 만나서 통조림이라는 합성어를 이룬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통조림은 합성어로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3번 설명에 세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었다는 건 맞는데, 문제는 어근에 지배적 접사가 붙은 것도 맞는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이런 통조림 같은 걸 뭐라고 해요? 복잡한 형성이라고 해요. 복잡한 형성. 따라서 1차적으로 통과 조림으로 분석을 하고, 다시 조림은 파생어, 조리다라는 어근에 명사와 전미사 미음이 와서 파생어 조림을 이루고, 다시 그게 단일어 통과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성어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겠죠. 따라서 형태소가 세 개로 분석된다는 건 맞지만 최종적인 게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고요. 4번은 불고기, 두 개의 형태소, 불과 고기 맞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합성어를 형성했는데 어근의 모습이 변했다는 게 틀렸죠. 어근의 모습이 변한 게 없죠. 불과 고기가 만나서 그대로 불고기 합성어를 이뤘고, 이런 합성어는 불이라는 형태가 그대로 하나의 어근으로, 그리고 고기가 하나의 어근으로 자리를 잡죠. 여러분들 어근이라는 말은 이렇게 단어의 형태를 분석할 때 쓰는 용어야. 다른 때에는 쓸 일이 전혀 없죠. 어간이나 어미는 용언을 분석할 때 활용의 여부로 표현하는 형태소의 이름이지만, 어근이라는 말은 이렇게 단어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때 말고는 쓸 일이 없다고. 따라서 어근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단어야. 즉 이 어근 하나의 단어와 또 하나의 단어가 만났으니까 이건 합성어고, 하나의 단어에 접사가 와서 단어를 형성하면 그때는 파생어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죠. 따라서 정답은 2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으로 가세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요소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자체만으로는 단어를 끝맺을 수 없고 반드시 어말어미를 필요로 하는 형태소다.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자체로는 단어를 끝맺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혼자서는 쓸 수 없다라는 얘기고, 이는 어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어말어미를 필요로 한다 했으니까 어미가 와야, 어말어미가 와야 하나의 단어를 형성할 수 있죠. 다음 그 밑에 경어법을 나타내는 부류 또는 시제 또는 시상을 나타내는 부류, 강조, 확인 등 화자의 양태, 감정을 나타내는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이때는 이게 어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선어말 어미에 대한 설명이죠. 이 두 번째 문장은 선어말 어미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으로는 어간을 떠올리게 되는데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를 설명한 거야. 그러므로 아래에서 선어말 어미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질문한 거죠. 이해됐어요? 1번에 철수가 사과를 먹었느냐, 우리가 다른 부분 철순이 사과는 볼 필요가 없고 용어만 보면 되죠. 자,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형태소를 분석하면 어간이 뭐예요? 먹. 그리고 선어말 어미가 뭐야? 엇. 그리고 어말 어미가 느냐. 따라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엇이 들어갔고 2번 우리 국어 선생은 정말 미인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맨 마지막 미인이시다 라는 부분을 봐야 되고 여기 어간은 없어요. 어간은 없는데 선어말 어미 뭐가 보여요? 시가 보이죠.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가 있지. 따라서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에 이 이다는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용어는 아니지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어간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서술격사 이다에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가 있고 3번 그 정도는 어린아이라도 잘하겠더라. 자, 하겠더라를 분석하면 어간이 뭐예요? 하. 그리고 추측을 말하는 가까운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 그리고 어말 어미 더라. 따라서 get은 선어말 어미가 get이 들어가 있죠. 이 get은 주로 가까운 미래에 추측을 할 때 뭐뭐 하겠더라 하고 가까운 미래에 추측을 할 때 선어말 어미 get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4번에 용언이 어렵다고. 어렵다는 어간이 뭐야? 어렵. 어미는 다. 선어말 어미가 없네요. 따라 정답은 4번. 지금 22번은 첫 번째 문장은 어간과 선어말 어미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설명이고 그러나 두 번째 줄에 있는 설명이 선어말 어미에 대한 설명이니까 선어말 어미가 들어있지 않은 것, 이게 이 문제의 질문이었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출에서 봤던 것보다는 조금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훈련해 보자라는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처음 문제를 풀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평소에 많이 풀어왔던 문제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연습해 보는 시간이니까 혹시 틀려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시험 전에 미리 틀렸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익히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그 점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자, 23번으로 가죠. 이번에는 보조사의 의미를 물었어요. 우리가 보조사는 격조사와 달리 의미를 첨가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조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문장 성분을 표시하는 격조사, 그리고 의미를 첨가하는 보조사, 그리고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접속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보조사는 의미를 첨가해 주는데 이걸 넓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통점을 말하고 그 공통점을 말하는 보조사를 협수 보조사라고 했어요. 공통된 성질을 말하는 걸 협수 보조사. 그리고 차이를 말하고 있으면 표별 보조사. 그래서 협수 보조사와
표별보조사라는 분류를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공통점과 차이를 말하는데 결국 의미를 더하거나 강조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 너마저 할 때 마저는 협수 보조사죠. 다른 아이들도 그랬지만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협수 보조사. 공통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경제 상황도 나쁜데 정책조차 막연하다. 역시 공통점을 협수 보조사로 조차를. 그리고 밤도 늦었고 비까지 내리니 역시 협수 보조사로, 즉 비까지 내린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 모두 이미 있던 거에 의미를 더하고 있죠. 따라서 다른 아이들도 배신했는데 너무하죠. 또 경제도 나쁜데 정책까지, 또 밤도 늦었는데 비까지. 따라서 의미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빠르다, 틀렸고,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한다. 정답 몇 번? 2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문제였습니다. 자, 24번을 봅니다. 밑줄친 부분의 활용이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지는 언제만 띄어쓰죠? 시간의 경과에만 띄어쓰고, 따라서 여기서처럼 의문, 누구 말이 옳은지 하고 명사절을 이끄는 의문형 어미로서는 는지를 쓰는 거고요. 맞겠죠? 정답은 1번. 가물은 땅이라고 했는데 기본형 가물다가 이렇게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는 말이, 이 관형형음이 니은이 오면 리을은 탈락하죠. 따라서 가문, 즉 가문 땅이라고 해야죠. 농민들은 가문 땅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다. 다음, 알맞다라는 말도 효용사입니다. 맞다는 동사지만 알맞다는 효용사예요. 따라서 효용사에는 현재형음이 는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와야 돼? 은, 알맞은 하고 와야죠. 다음 4번도 기본형이 날다니까 날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아까도 가물다에 관형형음이 니은이 왔으니까 리을이 탈락해서 가문. 마찬가지 날다 하고 리을 받침이 들어가는 말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니까 리을은 뭐 해야 돼? 탈락해야죠. 그러므로 나르는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따라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5번 오와 요의 사용을 물었습니다. 일단 본문 안에 오에 대한 사전의 뜻, 그리고 요에 대한 사전의 뜻을 설명을 했는데, 오는 어미라고 했고, 그래서 주로 하오처의 자리에 쓰이는 종결어미라고 설명을 했고, 요는 두 가지가 있죠. 즉 조사라고 한 이 요는 보조사죠. 그래서 높임을 나타내는 요가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연결어미 요가 있죠. 이 연결어미는 문장 중간에 주로 이다와 아니다 뒤에 붙어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나열할 때 쓰는 겁니다. 자, 1번 마음은요 할 때 요, 더없이 좋아요 할 때 요. 이 둘 다 보조사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요는 높임의 보조사고요. 좋아요 할 때 요는 높임의 보조사고요. 앞에 마음은요 이럴 때 요는, 이때 마음은요
하고 쓰는 요는 역시 존대의 뜻을 나타내는 요를 씁니다. 언니는 저녁 6시에 일어나? 어? 아니 그거는 아침 기상 그거잖아. 어? 아니 밤 6시에 야 설마 자려고 미리 해놓은 건 아니지? 그래? 잘못 오전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자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요는 보조사로서 마음은요 할 때 요와 더없이 좋아요 할 때 요는 모두 높임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 맞고요. 2번 잠이 안 오는 걸 하면 반말이고 잠이 안 오는 걸요 하면은 높임이죠. 역시 높임의 보조사 맞고 우리는 친구가 아니요 형제랍니다. 이럴 때 이 요는 연결어미죠. 즉 본문의 세 번째 요에 대한 설명 연결어미. 이 연결어미 요는 서술교사 이다와 아니다에만 붙죠. 이요 아니요 하고 문장 중간에 연결어미로서 요가 사용됐고요. 반면에 아저씨 저를 모르겠어요 할 때 요는 마찬가지 모르겠어 하면 반말이고 모르겠어요 하면 높임의 의미를 갖는 거지 의문문을 만드는 건 아니죠. 정답은 4번. 자, 첫 번째 오 종결어미 오의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면 이것이 내 책상이오. 그렇죠? 이것이 내 책상이오 하면 그때 오는 이다와 아니다 뒤에 붙는 즉 종결어미죠. 또는 이것은 내 책상이 아니오. 이것은 내 책상이 아니오. 따라서 이오와 아니오 하고 문장을 끝내는 종결어미 오가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요는 우리가 문제에서 봤던 선택지의 예문들이 모두 이 두 번째 요와 세 번째 요의 예문이고 이해됐어요? 다만 하나 조심할 건 우리말에 아니요라는 말이 이렇게 문장 중간에 뭐뭇이 뭐뭐가 아니요 하고 문장 중간에 올 때는 이때 요는 연결어미고 이 아니다는 형용사예요. 그죠? 그러나 문장 맨 앞에 대답하는 말로 철수야 밥 먹었니? 아니요. 며칠째 못 먹었어요. 하고 아니요 하고 문장 맨 앞에 올 때는 이건 요라는 연결어미가 온 게 아니라 아니요라는 단어죠. 그죠? 품사가 뭐예요? 감탄사죠.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즉 아니요라는 형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감탄사 아니요가 있고 그리고 효용사의 연결어미 요가 온 아니요의 형태가 있죠. 그럴 때 문장 중간에 오면 그건 효용사 아니요를 말하고 문장 맨 앞에 오면 이는 감탄사다. 26번으로 갑니다. 보기를 통해 이 대와 대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아이의 대는 남의 말을 전할 때고 어이의 대는 내 생각을 말할 때입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야. 그 다음 우리가 하나 더 플러스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원칙에서 이 기본에서 벗어나는 것. 항상 공부할 때는 일단은 벗어나 있는 예외들이 자꾸만 눈이 가겠지만 그 예외들을 익히기 전에 먼저 중심을 알아야 돼. 그죠? 그래야 그 예외들도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자, 일단 대와 대의 중심의 설명은 간단한 거야.
내 말을 전할 때에는 어이를 쓰고 남의 말을 즉 중간에서 전달할 때에는 아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대가 내가 항의하거나 반문할 때, 상대에게 불만을 표시할 때, 항의하고 반문하는 불만을 표시할 때에는 아이를 쓸 수 있어요. 예문을 봅니다. 1번 어쩌면 이리 사람이 많대. 그 공무원 아주 똑똑하대. 내 친구 철수는 아들만 둘이대. 새로 부임원 계장님이 아주 잘 웃대. 이때 대화대는 모두 문장을 종결짓는 기능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둘 다 종결어미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 둘 다 종결어미죠. 문장 맨 끝에 쓸 수 있는 어미니까 종결어미를 말하죠. 2번 가에서 대는 놀람이나 못마땅함을 나타낸다. 금방 얘기한 거지. 즉 대와 대의 예외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못마땅함을 드러낼 때에는 아이의 대를 쓸 수 있다. 매우 중요한 거야. 따라서 어쩌면 이리 사람이 많대 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거야. 못마땅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거기 못마땅하다는 단어도 주의해. 부정문이 아니야. 못마땅하다라는 말은 부정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단어니까 못마땅하다 하고 붙여 쓴 겁니다. 다음 3번 나에서 그 공무원 아주 똑똑하대. 이때 대는 남이 말한 걸 전달할 때 쓰이므로 남이 말한 걸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쓰이므로 뭐뭐 다고 해라고 이 말이 줄어든 거다. 맞죠? 따라서 그 공무원 아주 똑똑하다고 해. 이 말의 준말이 그 공무원 똑똑하대라는 얘기죠. 그런데 4번 어이의 대는 직접 경험한 걸 말하죠. 직접 경험한 걸 말하지 남에게 들은 걸 옮겨와 설명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4번은 어이의 대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설명이야? 아이의 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따라서 2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특히 26번에서 가에 내 말을 하는데도 아이를 쓰는 경우 주의하라고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다고? 즉 항의하고 불만을 나타낼 때 아이를 쓸 수 있다. 27번으로 갑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품사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윗글은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야. 따라서 아래 선택지를 보면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는 문제죠. 1번 사람들은 자신의 늙은 모습을 보고 이때 늙다는 동사밖에 없어. 다시 한번 늙다와 낙다와 늙다는 잘못하면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보여서 형용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두 단어 모두 동사만 있습니다. 우리가 동사 형용사에서 조심할 단어는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단어, 즉 품사의 통용이 일어나는 단어에서 조심을 해야 되고 한 가지 품사만 가지고 있을 때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못 봤더라도 외워버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품사가 크다처럼 품사가 두 개가 있고 또 보다처럼 우리가 분명히 보다 하면 동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조 형용사가 또 있거든. 이렇게 품사의 통용이 일어나는 말 그때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선생이 한 가지 품사밖에 없다 그러면 설령 몰랐더라도 외워버리면 끝나는 거고. 됐어요? 자, 늙다와 낙다는 모두 동사야. 다음 2번 젊다는 형용사밖에 없죠. 우리가 대체로 는다의 어미를 취하면 동사,
는다의 어미를 취할 수 없으면 형용사인데 우리가 는다의 어미를 넣어봐서 어떤 단어가 어색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20여 년 살면서 한 번도 못 봤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건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지. 접는다라는 말은 못 들어봤고 따라서 젊다는 형용사다. 다음 3번에 청소년기는 몸과 마음이 부쩍 크는 시기다. 어차피 는을 붙여놨으니까 이 는을 붙여서 이게 올바른 문장이니까 얘는 동사라는 걸 말해주죠. 즉 자라난다는 의미일 때 크다는 동사야. 다시 한번 크다가 키가 크고 또는 어떤 물건의 높이가 크고 이럴 때 형용사고요. 크다가 성장하다, 자라난다 이런 의미일 때 동사라고. 따라서 여기 몸과 마음이 부쩍 자라는 시기다 이런 의미고 이때 크다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죠. 정답은 3번. 다음 4번에 낙다 나왔죠? 낙다는 동사입니다. 이때 주의할 게 여기 형용사라고 지금 얘기한 건 쌤이 고쳤어야 되는데 이건 쌤이 고치지 못해서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이 낙다는 동사, 형용사가 모두 있었는데 작년 말에 표준국어 사전에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즉 수정하면서 낙다를 모두 동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아예 품사를 동사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 오류가 보인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낙다, 낡아서 동사라는 거 주의하시고 동사로 수정하고요. 27번에 정답은 3번입니다. 본문 잠깐 봅니다. 단어 가운데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가진 말들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 가운데 주어의 어떤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를 동사라고 하고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를 형용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사와 형용사, 용언의 정의를 들었지. 정의, 즉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을 했고 동사와 형용사는 의미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제로 활용될 때에도 연결되는 어미가 다르고 이 말은 현재 시제의 어미 는다가 올 수 있는 건 동사만 가능하다. 현재 시제형 어미 는다 또는 는이 활용이 가능한 건 동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령문, 청유문도 동사만 가능합니다. 명령문, 청유문도 동사만 가능합니다. 뛰어라 되지만 예뻐라 하고 명령할 수는 없죠. 감탄문 예뻐라 라는 말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형용사는 명령문과 뭐뭐 하자라는 청유문을 쓸 수가 없다. 자, 정리하면 동사, 형용사를 구별하는데 1순위는 현재형 선어말어미 는다가 결합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명령문이 가능한지, 세 번째는 청유문이 가능한지. 이걸 다 해볼 필요는 없고 는다를 가지고 판단해 보면 되고요. 주의할 건 크다처럼 품사의 통용, 즉 동사, 형용사 모두 가지고 있는 품사의 경우에는 단어를 떼어서 는다를 붙이면 안 되죠. 그 문장 안에서 는다를 넣어 자연스러운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 28번으로 갑니다. 의존명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그렇습니다. 먼저 문법적인 복습 겸 본문을 좀 봅니다. 의존명사 뒤에는 결합되는 조사가 제한되기도 하는데 어떠한 조사와 결합되는가에 따라 주어성 의존명사. 이 말은 뭐냐면
이 경우에 의존명사는 항상 주격조사 이가하고 어울린다는 얘기지. 또 목적어성 의존명사, 이 말은 주로 을을이 뒤에 붙는 의존명사라는 얘기고, 서술성 의존명사는 이다가 주로 붙는 의존명사라는 얘기고, 부사성 의존명사란 즉 에나 로가, 부사격조사 에나 로가 주로 붙는 의존명사를 말합니다. 이와는 달리 여러 조사와 두루 결합하는 의존명사는 보편성 의존명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보편성 의존명사냐 아니냐 이 얘기고, 이건 말 그대로 조사를 이것저것 다 넣어도 가능하면 그건 보편성 의존명사고, 반면에 조사가 특정한 격조사만이 호응하면 이는 의존성, 즉 보편성 의존명사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면 되죠. 1번 길을 못 찾을 따름이다 할 때의 따름은 넣어봐. 따름을 이런 말 못 들어봤을 거야. 주로 이다가 붙지. 그러니까 이는 보편성 의존명사다. 틀렸지? 보편성 의존명사가 아니라 뭐야? 서술성 의존명사지. 주로 서술격 조사가 뒤에 오는 서술성 의존명사죠. 다음, 이왕 온 김에 이것 좀 해라. 이때의 김은 먹는 김도 아니고 밖으로 연기가 나오는 김도 아니고 의존명사야. 반드시 앞에 관용어가 오고 어떤 행동을 하는 김에 이런 의미고, 이때 김은 주로 애가 붙죠? 애가 붙잖아. 그러면 이건 목적성 의존명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부사성 의존명사다. 부사성 의존명사다라고 해야지. 3번 이곳에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때 지는 주로 주격조사 가가 많이 오죠? 지이다 이런 말 없잖아. 그렇지? 이때 의존명사 지는 주로 시간의 경과인데 뭐뭐한 지가 오래다 하고 가가 주로 오지 뭐뭐한 지이다 이다가 붙을 수 없잖아. 그러면 이는 주어성 의존명사죠. 보편성 의존명사가 아니라 주어성 의존명사. 주로 주격조사가 뒤에 붙는 거지. 근데 4번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는 들은 채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이때 들은 채 하지 않았다 했을 때 여기 목적교사 르이 왔지만 부사성 의존명사라고 설명을 했고 일부러 애를 넣어봐. 즉 로를 넣어보고 들은 채에 들은 채로 하고 넣어서, 즉 들은 채를 않는다라고 하지 않고 즉 일부러 애를 넣어서 들은 채에 들은 채로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에서는 들은 채를 하지 않는다 하고 르이 왔지만, 그죠? 그는 모르는 채로 살아갔다. 또 그는 아는 채, 즉 모르는 채로 살아갔다 하고 로가 와도 즉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러므로 여기 채는 부사성 의존명사도 가능하고 그리고 목적어성 의존명사도 가능하고, 주로 이 채는 뭐뭐하는 채로 이렇게 많이 써요. 그는 수건을 두른 채로 잠들었다. 이렇게 뭐뭐하는 채로 하고 부사성 의존명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8번에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1번에
길을 못 찾을 따름이다 할 때의 따름은 주로 이다가 와야 하고, 그러므로 서술성 의존명사고, 이왕 온 김에 할 때의 김은 절대 목적격 부사가 붙을 수는 없으니까 이는 부사성 의존명사이므로 안 되고, 반면에 이곳에 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할 때 지는 항상 주격조사 가가 주로 뒤에 올 때 시간의 경과 가가 올 때 가능하니까 즉 주어성 의존명사지만, 4번의 채는 이 문장에서는 목적격 조사 르이 왔지만 들은 채를 않는다 하고 왔지만, 반면에 그는 머무는 채 했다 하고 이 부사어로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므로 부사성 의존명사도 가능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4번만 부사성 의존명사가 가능하므로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29번은 이제 대명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문법 복습을 위해 본문을 보면,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서 나나 우리와 같은 1인칭이 있고,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이 있고, 이분, 그분, 이, 그이와 같은 3인칭이 있죠.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당신은 2인칭이지만,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셨다에서 보듯이 3인칭 높임의 제기대명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이와 같은 예에 해당하는 또 다른 대명사를 물었던 거죠. 자, 본문 보면 1번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이때 저희들은 몇 인칭? 1인칭이죠. 1인칭이죠. 다만 겸손하게 말하기 위해 저라고 했고, 복수라 히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저희라고 했죠. 그런데 나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이때 저희는 1인칭이 아니죠. 몇 인칭이에요? 아이들이 저희들밖에 모른다. 몇 인칭? 3인칭이죠. 즉 아이들 저희들밖에 모른다 하고 3인칭 대명사로, 3인칭 제기대명사로 저희를 썼죠. 우리 이런 말이 자기라는 말도 있다고. 예를 들어 그는 자기밖에 모른다 할 때 자기는 3인칭 대명사, 3인칭 제기대명사지만,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해라 하고 상대방에게, 자기가 뭘 잘했다고 해 하고 상대방에게 자기하고 2인칭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인칭이 두 가지가 가능한 걸 물었으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 이는 무슨 대명사라고 배웠어요? 아직 누군지 모르지? 아직 누군지 모를 때에는 뭐라고 해? 미지칭 대명사라고 했죠. 아직 누군지 모를 때에는 미지칭 대명사. 또 2번에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이때 누구라고 콕 집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즉 분명히 그 일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따라서 이때 누구도 미지칭 대명사죠. 누군가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만약에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하면 부정칭 대명사고, 그러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할 때는 특정한 누군가 말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미지칭 대명사예요. 자, 3번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3인칭 대명사고,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때도 인칭은 3인칭이에요. 대신 이때는 인칭은
3인칭이지만 사물을 말하니까 지시대명사죠. 지시대명사 3인칭의 지시대명사죠. 우리 먼저 갈게요. 1인칭이고 역시 우리 팀 할 때도 1인칭의 의미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죠. 자, 다시 보면 이 글은 두 가지 인칭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걸 물었고 1인칭, 2인칭, 3인칭 중 이 두 가지 이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이 예를 질문한 것이고, 그러나 2번에 너는 누구냐 할 때 누구, 그리고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할 때 누구는 우리 밑줄 친 부분에 보면 1인칭, 2인칭, 3인칭 중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밑줄이 쳐 있지 부정칭이나 미지칭을 말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혹시 이게 하나는 미지칭이고 하나는 부정칭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답하고는 무관하죠. 왜냐하면 밑줄 친 부분이 1인칭, 2인칭, 3인칭을 물었고 부정칭이나 미지칭은 밑줄이 안 돼 있죠. 알겠어요? 우리가 부정칭과 미지칭은 인칭을 어느 하나에 즉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부정칭 대명사나 미지칭 대명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하고는 다른 거죠. 알겠어요? 정답은 1번. 자, 30번. 보기 2의 말 중에 보기 1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하고 물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언어 형식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말. 뭘 설명한 거야? 합성어를 설명한 거죠. 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언어 형식을 우리가 문법 용어로 뭐라고 부르지? 어근. 즉 단어와 단어가 만나 이루어졌다는 얘기지. 즉 어근이 둘 이상 결합하여 그 전체가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언어 형식. 따라서 보기 1은 합성어를 설명한 거야. 잘 들어. 올해 문제에서 반드시 다음 중 합성어는 파생어는 지금까지 문제가 이랬다면 이제는 합성어 파생어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설명을 써놔. 그래서 이미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어는 알고 있는데 이 설명이 합성어를 말하는지 모르면 틀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따라서 지금 보기 1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합성어를 설명한 거야. 1번 A는 가난했었다. 우리말에 어떤 단어 뒤에 하다가 붙으면 이건 다 뭐야? 파생어야. 어떤 단어 뒤에 하다가 붙어 있으면 다 파생어야. 예외 없음. 정확히 말하면 하가 전미사라고. 알겠어요? 다음 먹보는 보가 전미사지. 먹다에 보라는 전미사가 와서 사람을 나타내는 먹보, 사람을 나타내는 즉 전미사 보가 왔고 먹보 파생어죠. 다음 고팠다 했을 때 고팠지 했을 때 기본형이 뭐야? 기본형이 뭐예요? 아니 고팠지의 기본형이 뭐냐고요? 사전에서 찾으면 뭐 찾아? 고프다 찾을 거 아니야. 그죠? 이 고프다는 일단은 이게 파생어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단일어라고 오해했다 하더라도 합성어는 아니잖아. 그럼 시험장에서 여기서 끙끙댈 필요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질문은 합성어인 걸 물었으니까 이걸 단일어로 오해했더라도 그건 답을 찾는데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단어의 형성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단어가 내가 형태소 분석이 자신이 없다 했을 때 그게 과연 이 시험에서 묻고 있는 거하고 관계가 없을 때에는 거기서 끙끙대지 말고 그냥 넘겨버리라고. 자, 고프다는 파생어죠. 골타라는 말에 배를 골타, 골타라는 말에 부라는 전미사가 온 거예요.
우리 아프다 같은 말도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즉 앓다라는 말에 브라는 전미사가 와서 아프다라는 파생어를 이룹니다. 그래서 고프다는 파생어죠. 다음 뒤에 개떡에 개는 개떡의 개는 볼품없는 모양이 볼품없는 또는 함부로 생긴 이런 의미의 접두사죠. 따라서 개떡 개라는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죠. 다음 개구멍 했을 때 이때 개구멍은 개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즉 정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즉 비밀리에 만들어진 조그마한 통로를 개구멍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때 개는 접두사로 개라는 접두사가 붙어서 정식으로 만든 게 아닌 즉 몰래 지나다니는 이런 의미의 접두사가 붙은 즉 파생어다 이렇게 보는 입장과, 또한 개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다 라고 해서 합성어로 보는 입장,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런 두 가지가 가능할 때 여기서 시간을 끌지 말고 이건 체크만 해놓고 나머지를 또 봐야죠. 아직 합성어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텃밭은 아예 시옷 받침이 들어갔잖아. 텃밭은 아예 시옷 받침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합성 명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사이소리 현상에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것은 명사와 명사가 만나 합성 명사를 이룰 때, 그러면서 된 소리가 나거나 또는 니은이 첨가되거나 니은이 첨가될 때, 그리고 아음절이 모음으로 끝날 때 시옷을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텃밭에 시옷이 있다는 얘기는 이는 내가 합성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 따라서 F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 쓰고 나와야죠. 그죠? 개구멍에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의심스러워도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죠. 왜냐하면 뒤에 나와 있는 개떡은 분명히 파생어라는 걸 아니까. 알겠죠? 자, 이번에는 지를 보면 오이지 무침도 살짝 헷갈릴 수 있죠. 오이지 무침은 복잡한 형성이죠. 복잡한 형성인데 교과서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교과서란 고등학교 애들 문법 교과서에서는 오이지를 오이의 전미사 지가 와서 오이지라는 명사를 만들고 다시 무치다라는 동사에 전미사 미음이 와서 무침이라는 파생어를 만들고, 그래서 오이지라는 파생어와 무침이라는 파생어 이 두 단어가 만나서 오이지 무침이라는 합성어를 이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이지 그 자체는 파생어고 무침 그 자체는 파생어인데 파생어인 오이지와 파생어인 무침이 만나서 오이지 무침이라는 합성어를 만든 거죠. 따라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31번부터 하죠.